저는 김지유예요. 오늘 엄마 대신 면접 보러 왔어요. 8살 아이의 또박또박한 선언이 연구소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자신보다 큰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눈을 크게 떴어요. 꼬마야, 여기는 회사란다. 엄마 어디 계시니?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기 엄마 이력서랑 연구자료 다 있어요. 엄마가 밤새 울면서 만들었어요. 순간 로비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 남자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도연 소장의 시선이 아이에게 고정됐어요. 낯설지만 어쩐지 익숙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부산 해운대의 이른 아침,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바람이 도시 전체를 감쌌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이 파도와 만나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죠. 그 장관을 배경으로 우뚝 선 웅장한 유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해운대 글로벌 해양연구소, 바다의 신비를 탐구하는 국내 최고의 연구시설이었어요. 건물 전면을 덮은 푸른빛 유리창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마치 바다 표면처럼 일렁였습니다. 로비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창문 너머로는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바다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며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8살 김지유였어요. 아이는 자신보다 훨씬 큰 검은색 서류 가방을 오른손으로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가방 바퀴가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음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우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차려입었습니다. 진한 네이비색 원피스에 흰색 카디건을 걸쳤고 검은 구두까지 반들반들하게 닦아 신었어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빗어준 머리는 양갈래로 깔끔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른스럽게 차려입어도 8살 아이는 8살 아이였죠. 작은 책으로는 넓은 로비를 건너는 것만으로도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벅차 보였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출근한 직원들과 방문객들로 북적거렸어요. 정장을 입은 연구원들이 서류를 들고 바삐 지나다니고 안내 데스크에서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런 분주한 풍경 속에 갑자기 나타난 어린아이의 모습은 너무나 이질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아이가 부모를 따라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유가 혼자서 로비 중앙까지 걸어 나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누구 따라온 건가요? 엄마가 어디 갔을까요?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모두들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지유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곳에 아이 혼자 있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김민지 씨가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20대 후반의 그녀는 연구소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1년이 된 신입사원이었어요. 아이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지우가 걱정스러웠던 거죠. 민지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꼬마야, 여기는 회사란다. 엄마나 아빠 어디 계시니? 민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 아이가 길을 잃었거나 부모와 떨어진 게 아닌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지우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지우는 입술을 꾹 깨물고 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큰 눈을 더욱 크게 뜨며 또박또박 선언했어요.
저는 김지유예요. 오늘 엄마 대신 면접 보러 왔어요.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웅성거리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면접을 보러 왔다고요? 잠깐의 침묵 후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면접이라니 정말 귀엽네요. 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는군요. 요즘 아이들 참 기발해요. 사람들은 모두 지유의 말을 순진한 장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유는 전혀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진정성은 분명했지만 어른들에게는 그저 귀여운 연기로만 보였죠.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도현 해운대 글로벌 해양연구소의 소장이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곧은 어깨와 단단한 턱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천부적인 카리스마를 풍겼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의 그가 로비를 가로지르려다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도연의 시선이 작은 아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지유의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느꼈거든요.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누군가를 닮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지유도 그 강렬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로비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도연은 무의식 중에 한 걸음 아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예리한 눈빛이 지유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특히 아이의 눈매와 코 모양 그리고 입가의 선이 묘하게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명확하지 않았죠. 지우는 여전히 서류 가방을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에는 특별한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조개 껍데기로 만든 듯한 그 반지가 로비의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묵직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도연의 시선이 그 반지에 머물렀습니다. 어쩐지 낯익은 모양이었거든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잊혀진 기억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20년 전의 기억, 아들과 관련된 무언가가 떠오르려 했습니다. 로비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웃음거리였던 아이의 존재가 이제는 사람들을 진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장님이 직접 관심을 보이자 직원들의 표정도 달라졌죠. 지우는 주변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작은 어깨에 진 큰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이 아이에게는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곧 밝혀질 것 같았어요. 한도연은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방문객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운명이 다시 한번 그의 문 앞에 노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지우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안내 데스크에 김민지가 먼저 나섰습니다. 지우야, 면접은 어른이 하는 거란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시라고 할까? 민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단호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연구소는 아이들이 놀 곳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우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무거운 서류 가방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가방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가방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지우는 작은 손으로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정성스럽게 정리된 논문들과 연구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엄마 이력서랑 연구 자료 다 있어요. 엄마가 밤새 울면서 만들었어요. 그 순간 로비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 담긴 절실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린 거였어요. 아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꾹 참고 있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직원들도 순간 말을 잃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거든요. 엄마가 밤새 울면서 준비했다는 아이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도현 소장이 침묵을 깨며 지우에게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이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평소 온화한 미소를 보이지 않는 그였지만 지금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너 엄마 이름이 뭐니? 한도연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중요한 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김소연이요. 해양 생태학 박사예요. 꼭 이 연구소에서 일하고 싶대요. 김소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한도연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는 감정을 철저히 숨기는데 익숙한 사람이었거든요. 지우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깔끔하게 정리된 이력서였어요. 김소연 박사의 학력과 경력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일 킬 대학교에서 해양생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여러 국제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이력이 빼곡했어요. 두 번째로 나온 것은 연구 논문들이었습니다. 독일 해양생물학회에서 발표한 희귀 어종 연구 성과가 눈에 띄었어요. 특히 동해안 심해 생태계에 관한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도연의 시선이 논문 제목들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특정 학회 이름에서 멈췄어요. 독일 킬 해양연구소 국제 심포지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왜 낯익은지 기억을 더듬어 봤죠. 갑자기 20년 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아들 도준이 독일에서 보낸 편지에 그 학회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지우는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수료증과 추천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모든 서류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포트폴리오였죠. 아이는 서류들을 한도연 앞에 정리해 놓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세요. 대신 제가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8살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온 거였어요. 한도연은 서류들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김소연 박사의 연구 성과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희귀 어종 보존에 관한 연구는 연구소에서도 필요로 하는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었어요. 논문 중 하나에서 공동 연구자의 이름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한도준이라는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한도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도준, 그 이름은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한도준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와 자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닐까요?
지우는 한도연의 변화하는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이답지 않게 예리한 관찰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장님, 엄마가 이 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한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김소연이라는 여성과 아들 도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혹시 자신과도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소장의 침묵이 길어지자 서로 눈치를 봤어요. 평소 즉석에서 결정을 내리는 그가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였습니다. 지우의 조개 반지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어요. 한도연의 시선이 그 반지에 고정됐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더욱 강해졌어요. 특히 반지의 독특한 문양이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20년 전 아들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다고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때 아들이 보여준 조개 반지와 지금 아이가 끼고 있는 반지가 똑같아 보였거든요. 한도연은 차갑던 표정에서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이 작은 아이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로비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웃음거리였던 상황이 이제는 모든 사람을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지우 하나 때문에 연구소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한도연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작은 어깨에 진 무거운 책임감이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과연 이 용감한 아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지우가 연구소를 떠난 후 건물 안은 술렁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렸어요. 8살 아이가 엄마 대신 면접을 보러 왔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연구소 전체로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감동적이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오후 2시 연구소 12층 회의실에서는 임시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길쭉한 회의용 테이블 한편에 박유라가 앉아 있었어요. 42살의 그녀는 연구소 인사 책임자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항상 완벽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차가운 미소가 특징이었죠. 유라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어떻게 활용할지 말이에요. 소장님, 이런 식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라의 목소리에는 날선 비판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실에 있던 다른 임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평소 직설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그녀였지만 오늘은 특히 공격적이었어요. 아이를 들여보내고 그걸 감동 스토리로 포장하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소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유라의 말에 일부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재무 담당 이사와 총무부장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들도 이번 채용건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한도연 소장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김소연이라는 이름과 그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유라의 공격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녀에게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김소연을 무너뜨려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나아가 차기 소장 자리까지 노릴 생각이었어요. 게다가 김소연 씨의 경력을 보니 독일에서 오래 있었더군요.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와는 다른 환경에서 연구한 사람이 과연 우리 연구소에 적합할까요?
유라는 교묘하게 의심의 씨앗을 뿌렸어요.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전략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한편 연구소 곳곳에서는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3층 카페테리아에서는 젊은 연구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대신 면접을 보러 오다니 좀 이상하지 않아? 맞아요. 뭔가 자기적인 느낌이 들어요. 역시 후원자 힘이 아니면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감동적이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소문이라는 게 원래 그런 법이었죠. 바로 그때 김소연이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35살의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 정장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딸 지우를 병원에 맡기고 급히 달려온 거였거든요. 소연은 손에 서류를 꽉 쥐고 있었어요. 딸이 대신 가져다 준 이력서와 연구 자료들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주변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의심스러운 표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그 김소연 박사님인가 봐요. 딸을 이용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는 게 사실일까요? 직원들의 속삭임이 소연의 귀에 들렸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대신 서류를 더 꽉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말이에요. 소연은 인사과로 향했습니다. 박유라와 면담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걸음을 멈췄어요. 아무래도 특별한 루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는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정당하게 경쟁해서 들어온 사람들 말이에요. 소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벌써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 게 괴로웠어요. 독일에서 열심히 연구한 성과도 밤을 새워 준비한 자료도 모두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같은 시간 연구소 지하 1층 도서관에서는 지우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며 해양생물 도감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아이들의 대화가 들려왔거든요. 연구소 직원들의 자녀들이었어요. 야, 저 아이 봤어? 엄마 대신 면접 보러 왔다던데. 진짜? 되게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내 엄마는 백으로 들어온 거래. 백이 뭐야? 특별한 도움을 받아서 쉽게 들어온 거라고. 불공평한 거지. 지우의 손이 멈췄어요.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엄마에 대한 나쁜 이야기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 아이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글쎄, 정정당당하지 않은 건 확실해.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우는 도감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작은 발걸음으로 도서관을 나서는 아이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연구소 12층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유라가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소장님,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연구소의 공정성에 큰 타격이 될 거예요. 한도연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 씨, 김소연 박사의 연구 실력을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절차의 문제라고요. 유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그녀의 편에 서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한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소연과 지우 모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수록 주변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오후 5시 소연은 딸과 함께 연구소를 나섰습니다. 모녀는 나란히 걸으면서도 말이 없었어요. 둘 다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시선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가 나쁜 일을 한 걸까요? 소연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연구소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해운대 바닷가를 걸으며 모녀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과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일주일 후 연구소 대회의실에서는 올해 최대 규모 프로젝트 발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동해안 심해 생태계 복원 사업에 관한 중요한 논의였어요. 연구소의 모든 주요 인력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30여 명의 연구원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김소연은 테이블 끝자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느꼈던 시선들 때문에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평소보다 핏기 없는 얼굴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에 쥔 자료를 보는 척하면서도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한도연 소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지만 소연에게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연구소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한도연의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박유라는 냉정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오늘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김소연을 완전히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프로젝트 개요 설명이 끝나갈 무렵 유라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유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도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유라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시선을 소연에게 고정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 같았어요. 김소연 씨께 직접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유라와 소연에게 쏠렸어요. 소연은 불안한 예감에 몸이 굳어갔습니다. 유라는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소연 씨, 정식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혜로 들어오셨다던데 사실입니까? 그 순간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소곤거리던 소문들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온 거였어요. 30여 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소연에게 쏠렸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짓눌렀어요. 소연은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공개적인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소연이 겨우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을 엎을 뻔했습니다. 한도연이 개입하려 했지만 유라가 계속해서 압박했어요. 우리 모두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김소연 씨의 딸이 대신 면접을 보러 온 것도 사전에 계획된 일이었나요?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누군가는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는 없었지만
감정이 통제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 밖 복도에서 지우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왔다가 우연히 목격한 거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지우의 작은 손이 유리문에 닿았어요.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계속됐어요. 소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유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거였거든요. 한도연이 회의를 중단시키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어요. 소연에 대한 의혹과 소문들이 공개적으로 확산된 이상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소연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떨리는 다리로 겨우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우가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냥 포기할래? 지우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차라리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소연의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딸마저 포기하라고 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거였어요. 자신의 꿈을 위해 딸까지 힘들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모녀는 말없이 연구소를 나섰어요. 해운대의 바닷바람이 그들의 지친 얼굴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소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딸이 자는 방을 바라봤어요. 지우는 피곤했는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자리와 대조적으로 소연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소연은 조용히 딸의 방으로 들어가 잠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의 작은 손에는 여전히 조개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그 반지를 보자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독일에서 만났던 한도준이 떠올랐어요.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 사람과의 추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그와 함께 꿈꿨던 미래, 그리고 지우에게 물려준 조개 반지의 의미까지 말이에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연은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딸을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시는 연구자의 꿈을 펼칠 수 없을 것 같아 작은 중얼거림이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독일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사학위도, 연구 성과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모두 의미 없어 보였어요. 소연은 창가에서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이 들렸어요. 마치 자신의 처지와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캄캄한 바다처럼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지우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잠꼬대로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모욕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다짐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눈물을 닦고 다시 딸을 바라보는 소연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밤이 끝날 무렵 소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한도연은 연구소장 집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운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 회의에서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이었죠. 사진첩을 열자 2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사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독일 북해 연안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해양 탐사 장비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도준, 그의 외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단정한 영구복을 입고 카메라를 향해 수줍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소연이었어요. 지금보다 더 밝고 희망에 찬 표정을 하고 있었죠. 한도연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훑쳤습니다. 아들과 소연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들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많은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연구소에서 함께 실험하는 모습, 바닷가에서 채집한 표본을 정리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한도연은 과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20년 전 그 여름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들 도준이 한국으로 잠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들은 당당하게 말했었죠.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아들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만났다는 기쁨으로 가득했었죠. 하지만 한도연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내가 사랑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의 목소리도 함께 기억났습니다. 당시 한도연은 김소연이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었어요. 아들의 배우자는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소연이는 훌륭한 연구자예요. 학벌이나 집안보다 중요한 건 사람됨 아닙니까? 도준은 끝까지 소연을 지키려 했어요. 아버지와 몇 차례 격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완고했어요. 절대 허락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을 강제로 갈라놨습니다. 결국 김소연은 독일로 떠났고 도준도 아버지와 등을 지고 독일로 돌아갔어요. 그 후로 부자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뜸해졌죠. 그리고 1년 후 비보가 날아들었어요. 도준이 북해에서 연구조사 중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조대가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그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한도연은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후회가 다시 밀려왔어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아도 저는 소연이를 사랑합니다.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이해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도연은 그 이후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김소연은 정말 훌륭한 여성이었어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뛰어난 연구 성과를 올린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죠. 그리고 지우, 그 작은 아이가 도준의 딸이라니. 자신의 손녀였던 거예요. 조개 반지의 정체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도준이 소연에게 청혼할 때 선물한 그 반지였던 거죠. 한도연은 무너지는 마음을 애써 다잡았습니다. 20년 동안 모른 채 살아온 손녀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를 자신이 얼마나 매몰차게 대했는지도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격하기로 유명한 한도연이 혼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놓쳐버린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내가 몰랐던 손녀가 여기 있었단 말인가.
작은 중얼거림이 조용한 집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한도연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아들과 소연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못다한 사과를 대신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손녀 지우와 소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한도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하루 앞둔 밤, 연구소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건물 안에는 몇 개의 연구실에서만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소연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내일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거든요. 소연은 자신의 연구 자료가 담긴 USB를 컴퓨터에서 뽑아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내일 발표에 사용할 중요한 데이터들이 모두 들어있는 소중한 저장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를 비웠어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박유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소연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조용히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간 유라는 주변을 살펴본 후 소연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라는 서랍을 열어 USB를 찾았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소연의 연구 자료를 언론에 유출할 계획이었거든요. 특혜 채용이라는 프레임을 더욱 확고히 만들려는 음모였어요. 하지만 유라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연구실 구석에 설치된 CCTV 카메라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화장실에 다녀오던 지우가 복도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우는 엄마에게 야식을 가져다 주려고 연구소에 왔었어요. 하지만 유라가 엄마 연구실에서 뭔가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영리한 지우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복도 천장에 있는 CCTV를 향해 손짓하며 유라를 가리켰어요. 마치 카메라에게 증거를 남겨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유라가 가져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엄마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 지역 언론사들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운대 글로벌 해양연구소 특혜 채용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모든 기사에는 김소연의 연구 자료와 개인정보가 상세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소는 발칵 뒤집혔어요. 직원들이 출근하자마자 인터넷 기사를 확인하며 술렁거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소연은 기사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오전 10시 한도연 소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구소의 모든 주요 인력이 대회의실에 모였어요.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해 연구소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 쏠렸습니다. 비난과 의심이 섞인 눈빛들이었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정보까지 유출되었네요. 이제 연구소 전체가 욕먹겠어요. 소연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 불리했습니다. 자신의 연구 자료가 어떻게 외부로 나갔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박유라는 의자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고 있었어요.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김소연을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도연이 회의를 주재하려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며 작은 인물이 나타났어요. 8살 지우였습니다. 아이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지우의 등장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른들의 중요한 회의에 아이가 들어온 상황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지우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태블릿 화면을 들어 보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모가 엄마 USB 가져가는 거 CCTV에 찍혔어요.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우가 보여준 영상에는 어젯밤 박유라가 소연의 연구실에서 USB를 가져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CCTV를 향해 손짓하는 지우의 모습도 함께 보였습니다. 영상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했어요. 유라가 서랍을 열어 뭔가를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시간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어서 조작할 수도 없었어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박유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유라가 변명하려 했지만 영상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유라를 향해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상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이런 일까지 벌인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유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모는 왜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세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른들의 음모와 대비되는 지우의 순진함이 더욱 비참함을 드러냈어요. 한도연은 영상을 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였어요. 소장은 천천히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평소보다 더욱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김소연 박사는 내 아들의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내 친손녀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소연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준의 아버지가 바로 이 연구소의 소장이었다니.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었어요. 박유라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도연의 고백으로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악역인지도 명확해졌죠. 한도연의 충격적인 고백이 끝나자 회의실은 순간 죽음 같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공기조차 멈춘 것 같은 침묵이었어요. 3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곧 여기저기서 작은 웅성거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과 연구원들이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재무 담당 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극적으로 느껴졌어요. 반면 몇몇 젊은 연구원들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소연에게 동정적이었거든요.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요? 소장님께서 거짓말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김소연 박사님을 오해한 건가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회의실 곳곳에서 들렸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소연을 향한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서서히 동정과 미안함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박유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린 충격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비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폭로된 것이 치명적이었어요. 한도연은 단상에서 유라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오랫동안 신뢰했던 부하 직원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박유라 인사 책임자, 할 말이 있습니까? 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억눌려 있었어요. 유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CCTV 영상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었거든요.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결국 유라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사과했어요. 김소연 박사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소에도 큰 피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한도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유라 씨, 오늘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사표를 제출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어요. 유라가 나간 후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감돌았어요. 모든 사람이 소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의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소연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가족관계나 특별한 연줄이 아니라 제가 쌓아온 연구 성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게 제 진짜 바람이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받았던 오해와 편견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한도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소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소연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과 후회가 그 말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준이가 선택한 여성답게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이제 당당히 우리 가족으로 인정받아라.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랫동안 바라왔던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준의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은 인정의 말이었거든요. 회의실 한쪽에서 지우가 엄마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이도 분위기가 좋아진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한도연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전체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오늘을 계기로 우리 연구소는 가족 친화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직원들이 술렁거렸어요. 한도연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연구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소중합니다. 앞으로는 육아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어요. 이 말에 특히 기혼 여성 연구원들이 반가워했어요. 그동안 가정과 일을 양립하기 어려워했던 그들에게는 희소식이었거든요. 이제 연구도 가정도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연구소의 새로운 가치가 될 것입니다. 한도연의 선언에 회의실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했지만 곧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이정민 부소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김소연 박사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오해가 있었네요. 다른 연구원들도 하나둘 일어나 소연에게 사과했어요. 특히 젊은 연구원들은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그들도 소문에 휩쓸려 소연을 오해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소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사람들이 더욱 호감을 느꼈어요.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연구자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우는 엄마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모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었어요. 한도연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지난 20년 동안 놓쳤던 시간이 아쉬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회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어요. 소연에 대한 의혹과 비난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녀를 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모녀는 처음으로 당당히 인정받은 순간을 맞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어요. 소연의 실력과 지우의 용기가 모든 오해를 풀어낸 거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소연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과 동료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해운대의 따스한 햇살이 연구소 로비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오는 해변가에 새로운 건물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해운대 해양생태재단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재단의 공식 설립식 날이었습니다. 넓은 야외 무대가 바다를 배경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얀 천막 아래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양 연구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참석한 뜻깊은 자리였어요. 무대 위쪽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소연 해양 연구 프로그램 출범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소연의 이름이 들어간 연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죠. 오후 2시 설립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도연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개회사를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해양 생태계 보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재단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곧이어 소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의 책임자였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소연은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숨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바다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보호하고 연구해야 할 소중한 터전이에요. 소연의 연설이 시작되자 객석에서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되고 자신감에 찼어요. 몇 달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동해안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도 힘쓰겠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응원의 박수 소리였어요. 소연은 깊이 인사하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어요. 지우가 재단의 명예 홍보대사로 무대에 올라간 거였습니다. 9살이 된 지우는 예전보다 더 의젓해 보였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마이크 앞에 선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우입니다. 지우의 맑은 목소리가 해변에 울려 퍼졌어요. 객석의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의 가족이에요. 물고기도 바다거북이도
산호도 모두 우리 친구들이죠.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객석에서 따뜻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지우는 계속해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아껴주면 바다도 우리를 아껴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엄마처럼 바다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어른들도 감동받을 정도의 연설이었어요. 아이의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한도연은 객석 맨 앞줄에서 손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우가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여러분 모두 고마워요. 우리 함께 바다를 지켜요. 아이의 말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지우는 깊이 인사하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한도연은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오만과 편견 때문에 아들을 잃었던 아픈 기억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녀와 며느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었거든요. 도준아, 내가 선택한 사람이 정말 훌륭하구나. 이제야 알 것 같다.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사과하며 속죄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게 된 거였습니다. 설립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조용한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파도와 만나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멀리서는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한도연은 그 옆에서 함께 걸음을 맞췄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소연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한도연도 마음 깊이 안도하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에 길게 늘어져 장관을 이루고 있었어요. 지우는 엄마와 할아버지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여전히 조개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노을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지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밝게 웃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야. 아이의 말에 소연과 한도연이 동시에 미소 지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혈연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가 된 진짜 가족이 된 거였어요. 바닷바람이 세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어요.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조개 반지가 마지막 햇살을 받아 한 번 더 반짝였어요. 그 빛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같았습니다. 도준의 사랑이 딸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세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걸어갈 가족이 있었습니다. 해운대의 밤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사랑으로 말이에요.